예, 막 소개받은 허용호입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은, 현장에서 우리의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 기관에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학교에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종다기해서 이제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술대회라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 주장을 드러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알기 쉽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텐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미래유산 관련 정책 방안의 의견들과 전망입니다. 쉽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보자면은 이 목차에 거꾸로 한번 쭉 올라가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의 거의 과반 3분의 1 이상이 바로 미래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과연 미래무형유산 정책을 이후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문화재청의 미래무형유산 관리유산 사업의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고 이 지향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대체 말도 이상한 미래라는 얘기랑 유산이라는 얘기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데 유산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미래는 또 미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혼종이죠.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이 용어가 어떠한 배경에서 튀어나왔을까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먼저 설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차 이제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무형유산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그 속에서 미래유산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타난 걸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체화된 미래무형유산 관련 정책은 구체적으로 예산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살릴 건 뭐고 안 살릴 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혹 이런 관련 사업에 공모에 응모하게 될 때 적절하게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아울러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안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축으로 말하는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인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첫 번째 목차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원래 보통 학술대회 할 때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얘기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도 그냥 학술대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50분가량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가능한 한 풀어서 넓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미나 시켜봤습니다.
그 세부 목차들 보면은 맨 위에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급변이라고 해서 근래 5, 6년 사이에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니까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단 체계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무형유산을 공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주체인 인간,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발표는 어떤 식으로 논의할까를 정리한 게 첫 번째 목차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공간은 확장이 됐고 인간 무형문화재 전승 주체들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 무형문화재 하면은 과거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것들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가 이번에 여기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급변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다 임기 만료된 문화재위원회죠. 마지막 문화재위원회 임기대에서 마지막 문화재위원회를 하면서 마지막 작품이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선포를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 아무튼 이제는 우리나라 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사적, 동물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고 현재 무형문화재위원장이신 국립국악원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쭉 그런데 그 모습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보여주는데 최근 5, 6년간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그러면 급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무형문화재만을 다룬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문화재 범주가 확장되고 새로운 유형의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것도 문화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김장 담그기, 씨름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저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들한테 씨름의 피기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풀어서 앞다리 잡고 넘겨버리는 그럼 저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꼼수인데요.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통하는 아무튼 그런 식의 씨름이나 김장 담그기 아니면 온돌 문항 이런 것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기식 관련 종목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보유자가 국민인 종목 또는 종목 지정을 했는데 보유자가 없는 종목도 지정이 됩니다. 아예 보유자가 없이 지정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무형문화재 범주가 확장이 되고 새로운 유형의 종목이 등장합니다. 더더군다나 헷갈리는 것은 마구 새로운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2016년 전후 그래서 다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학계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법제화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용어라서 거기서 규정된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 국가무형문화재, 그 전에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미래무형문화유산, 국가유산, 또 전승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승공동체만 걸 생각하고 있는 전승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용어로서 법제화된 용어로서의 전승공동체는 이제 그게 아닌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특정한 유형의 종목을 전승하는 집단들을 전승공동체라고 일컫기 최근에 나온 거고요. 공동체 종목 이거 역시
그렇고 자율 전승형 보유단체 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하는 저희들 역시 계속 일선적인 용어 아니면은 학술적 용어 이런 거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정책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저희가 전문가들은 학자들의 역할들은 두 가지가 있죠. 그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같이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대안은 이거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깔끔하게 그 통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또 다른 일과 학자나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5, 6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틀은 뭘까라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다가 처음에 천지인 생각했다가 그거 아니고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식 중에 하나인 동양과학에서는 아니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이런 축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나마 그 동정지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범주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전승 지역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만 농용 그러면 앞에 하만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죠. 뭐 송파 상대놀이 하면 서울에 있는 송파 지역, 고성 오강이라는 지역적 한정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이죠. 아리랑, 씨름, 원돌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는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 확장의 모습이 공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변화 양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전승 주체이고 그러니까 보유자나 아니면 단체, 요즘 법인이니까 법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간이죠. 그게 법인이죠. 법인화가 구조내가 다 되고 있는데 이 전승 주체로 봤을 때도 역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종목에 지정이 되면 그동안 당연히 보유자는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전승 주체에 있어서 보유자가 없는 종목 아니면은 보유자가 모든 사람이 아니면 보유자가 특정 지역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측면에서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다고 강변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특히나 20세기 이전 특정 시대의 특정 공간에 특정한 모습으로 그냥 딱 고착화시켜서 종목 지정을 했던 게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시간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재의 그렇게 전통시대 또는 정근대 시대라는 그 시간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193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것들 역시 무형유산이 안 될 건 뭐냐라는 얘기들. 그런 논의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책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재고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게 변화의 한 흐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의 확장, 인간의 변화, 시간의 재고 이 세 가지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틀일 것 같습니다. 보다 하나 좀 구체화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취급인데요. 2016년에 새롭게 무형문화재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무형문화재 하면 공예 쪽하고 예능 쪽 크게 뭐 다른 식으로 분류도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6개 범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이 두 개는 전통적 공예예술이나 공예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는데 새롭게 한의학, 농경 어른에 관한 전통식, 그다음 구전 전통의 표현, 말로서 전해지는 것들, 옛날 이야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식주의 전통적인 생활 관습,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 노리스트 기획부의 공예기술 해서 이런 것들 6개의 범주로 그 공간의 측면에서는 확장이 됩니다.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승 지역도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전국 차원으로 확장된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리랑, 씨름, 김치라는 이런 것들은 다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앞으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래된 거, 나라 밖에서 유래된 거나 아니면은 국외 지역 전승 종목 역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연도, 여기 천주교 신자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연도라고 그 천주교 장례의식이나 제사 때 불려지는 그 노래입니다. 상당의 노래인데 그 가사는 전 세계 천주교 가톨릭 문화의 보편적인 시편,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사죠. 그건 미국의 가사나 아프리카의 가사 똑같은 가사인데 그 가사를 실어 나르는 곡조는 여러분들도 한번 딱 듣고 보면은 저거 독경인 듯 아니면 우리 한 을천까지 한식인 듯 뭐 그런 방식으로 연도가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천주교 문화가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정도 어느새 돼버렸는데 200년 동안 아니면 19세기 정도쯤에 19세기 말쯤에 천주교 보편 문화하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곡조하고 결합이 돼서 나타난 또 하나의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보면 아주 소문하고 외래 종교고 그런데 이걸 포착화시킨 그 다음에 지금도 천주교 성당 미사, 성당 천주교식 장례 아니면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 마을의 99%가 다 천주교 신자에서 마리아 할머니, 요셉 할아버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인데 거기는 마을 자체의 성당내 자체가 전통적인 성당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시험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나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식입니다. 종목을 지적이 됐는데 보유자가 없는 단체 종목들. 이게 그 전에 보유자 없는 단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한 며칠 전부터 공식화돼서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존회원 전체가 기회능을 공유하는 보유단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기 시작해서 대동놀이, 줄다리기나 보싸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존회원 모두가 다 그 전승자이고요. 그 다음 농악 같은 경우 남원, 금능, 빈내, 구례 잔수, 그 다음에 수육제 여기 창원 마산 두 마산에 있는 그 아랫역 수육제 같은 경우도 보유자 없이 이렇게 자유전승형 보유단체라는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유자가 아예 없는 종목, 공동체 종목이라는 용어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하는 종목인데 생활문화적 속성이 강화해서 국민 대부분이 보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랑 씨름, 김치랑 만약에 옛날 방식이라면 씨름 그러면 이만기가 돼야죠. 이만기가 보유자 인과문화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을 통해 일상에서 씨름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 흐름들 이런 것들을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보유자 없는 종목을 지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이제 변화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전승공동체라는 새로운 용어가 법제화됩니다. 법률적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승공동체라는 용어는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형문화재법상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역사적으로 공유한 일정한 의뢰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현 방향으로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체 종목이라고 해서 14개 이것들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목이죠. 국민 모두가 아니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전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에 한복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복까지 해서 이런 식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 전승 주체, 인간의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범주화시킬 수 있는 양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발표할 실마리인데요. 시간을 보니까 확장이 되고 옛날에는 19세기까지였어요. 사실상 암묵적으로 전통시대 조선이 망하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가 개항 이전 1897년에 개항하기 바로 전 단계에 형성이 됐거나 전승이 됐거나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었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나? 이걸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긴 게 1960년인데 어느새 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났죠. 그러면은 적어도 두 세대 또는 3세대가 지난 전통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국가무형문화재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전히 과거의 인식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냐면은 문화재는 전통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19세기까지 만들어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에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기 시작해버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아리랑은 아리랑이 들어있는, 아리랑 가사가 들어있는 것들은 다 국가무형문화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20세기에 형성이 된 것 역시 다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신우, 그 다음에 김치 담그기, 연등회, 온돌문화상 담그기 이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중간에 단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현대적 모습도 띄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하고 현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의 사고 무형문화재는 조선시대 것까지야 라는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무형문화재 지정할 때 흔히 암묵적으로 3세대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90년 이상 전승이 돼야 된다는 것이 무형문화재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 게 1960년대니까 그 이후로도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좀 시대를 19세기까지만이 아니라 20세기까지도 20세기 초반까지도 좀 시대를 밑으로 내려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이라는 게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심사 기준이 그 역사성이 과연 절대적인 거냐, 19세기까지만 형성이 된 것을 지정한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되는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쭉 와서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대적인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인 것이라면은 1870년 대한민국의 형성된 동문관이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 형성된 가치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럼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은 아예 없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또 이게 상대적 기준이라면 이미 1876년 이후에 140년이 경과한 상황 속에서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창극, 국극, 뭐 신무용, 또는 지역 축제들, 또는 연도, 아니면 심지어는 뭐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사물놀이 같은 것들이 다 주목할 만한 거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식의 문제제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역사적 하한선을 전근대 또는 전통시대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현대에 복원된 무형유산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평가합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복원된 무형유산은 시대를 닮아가거나 이제 그런 얘기 막 보이죠. 뒷배가 세야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정된 거야 말하는 식의 보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돼서 지정되기도 해서 불공정이나 불평등의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제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현대에 생산된 무형유산들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서 내려오는데 시간축의 변화 아니면 혼란의 양상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논의는 여기 이 세 가지 현재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시간, 공간, 인간의 축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고 그 속에서 시간축에 한번 딱 집중을 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래유산 관련 정책 담론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무형유산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뭐 옛날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그다음에 관련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즉흥적인 작상 아니면은 아주 기민한 아이디어 중심으로 정책들이나 어떤 제도들이 실마리가 시작이 됐다라면은 제가 여기서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적어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은 그리 만만하고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뛰어난 행정고시를 수석한 사람이 문화재청에 와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젯밤에 꿈에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제도를 하면 잘 될 거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이런 정신들이 막 만들어지고 서로 창조하고 우리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또 하나는 현재 미래무형문화유산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미래무형유산 공모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고 고착된 공모 제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면서 보완하고 실제 사업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이는 제도를 보다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게 된 그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 그 제도 속에서 함축된 창조할 만한 것들을 기억을 해서 이 미래무형유산 현재 양상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게끔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미래유산과 관련된, 미래무형유산과 관련된 그동안의 제도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유사한 것들, 아니면은 영향을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요. 맨 위에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금 현재 전 세계 전 지구적 차원의 무형유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인데요. 여기서 2000년대 전후에 무형유산의 역사성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형문화재 하면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는 달리 유네스코에서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끌려 변화하면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 이런 식의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서 그러한 변환된 인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2000년도부터 근대 문화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50년, 그러니까 지어진 지 50년 된 건축물들, 관련 기록들 이런 것들을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라는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역시 근현대에 형성된 유산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문화재화하는 이러한 양상을 참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학계에서 2009년부터 무형유산의 그 역사성을 아까 항선 좀 내리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 유산은 무형 따로 유형 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건축 기술과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연의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다 쪼개서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같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식의 문제제기들이 나타납니다. 2009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보호 모범 사례, 모범 사례라고 일컬어지면 세계적으로 유산 중에서 이거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다라고 해서 등재를 합니다. 목록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009년부터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일본에서 일본 유산제도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가 근현대 문화재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지역 활성화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제도,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몇몇 지자체에 굉장히 선도적인 미래유산 제도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무형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유형과 무형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8년부터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특정 공간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의 건물이나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지정해 보려는 그런 식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의 일종의 기반이 됐고 참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네스코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2월 현재 178개국.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많은 국가가 협약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손꼽을 정도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무형유산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무형유산에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은 중국 특히 무형문화재 관련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오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만드는데 굉장한 영향을 줬지만은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죠. 무형유산의 강대, 그러니까 현재까지 살아있는 문화유산, 그게 문화하고 유산인 거지. 안 그러면 그건 다 죽은 거고 그걸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라는 식의 시각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각하고는 배치가 된 거여서 적잖이 않게 방황하기도 하고 그다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 유네스코 정책 기조 형성에 나름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 정의에 보면은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대목들하고 이 포괄성이라고 얘기되는 이 대목이 우리가 그동안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의 성장은 오늘날의 농업 및 도시 문화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딱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본 복장이 있잖아요. 민복 딱 입고. 그러니까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뭐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취적인 인식들. 그런데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농촌 및 도시 문화의 가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성거리게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포괄성 열린 거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저거 어떻게 문화재가 그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웃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든 또는 어느 세상 저편에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시킨 것이든 상관없이 당대의 과거의 전통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현재 전승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형문화 유산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또 무형유산은 한 세대 다음 세대 전해진 거 이건 용납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환경의 적응에 거듭 변화한 것이며 이거 안 되는데 우리는 원형대로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뭐 거의 다르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또 우리가 정체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이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은 현재를 매개로 현재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포괄성이라는 유네스코 협약에서의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가 좀 나타내고 이게 전 지구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특히나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는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형유산은 그리고 핵심은 과거에서 생성되고 비롯된 것인데 대대로 이어나오면서 나름의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서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그 무엇이야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전통시대만이 아니라 근현대에 이루어진 문화재 역시 인정을 하자, 지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맨 처음에 건축물에 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은행 건물 아니면 식민지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던 어떤 건축물들 뭐 그런 것들이 초기에 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시행이 돼서 근대 유형 문화유산을 주목하는 문화재가 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동문화재 또는 근대 문화재라는 식으로 해서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은 국보, 공물, 등용문화재, 사령명승 등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주로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20세기에 만들어진 유산 중에서 그 보존 활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를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기에는 건축물만 되다가 최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거의 패배되게 더될 텐데 수백 개 중에서 오늘 창원에서 강의하는데 창원이랑 관련된 거 뭐 없을까 막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비스무리한 게 하나 찾아졌습니다. 4.19 부상자 명단을 여러 가지 이건 정사한 거고요. 한쪽은 그냥 급하게 쓴 건데 이 서류가 국가중앙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754호.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다는 표현은 시사하고요. 뭐 누구한테 맞아서 뒷머리를 맞아서 깨지고 했으면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무형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죠. 이게 또 다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대현대 유산에 대한 아무튼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학계에서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루루 얘기했다시피 역사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양상을 봤을 때 저는 고립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형하고 무형, 자연유산, 사적, 마을 풍경 이런 거랑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건데 그걸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적이나 보존이나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기들을 2000년대에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민속 예술이라고 해서 복원된 것도 인정하자. 그걸 당당하게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려우 선생님. 그리고 제가 상가서 수립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보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인정하자. 애써 없는 거 갖다 붙이고 그러지 말고 복원했으면 복원했고 그 다음에 공인했으면 공인한 것들을 인정을 해서 덜을 역사적 무형문화재를 또 다른 용어로 쓰자. 왜 제도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꼼수를 쓰게 만들고 다시 되돌아보게끔 쪽팔리다.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공인하자. 라는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까운 과거, 근현대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현대에 생성된, 그러니까 근현대에 복원된 게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도 가치가 있으면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경상도 하면은 지금은 2달 전에 한번 찾으러 갔더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지만 아무튼 신라문화재 옆에 진주의 대천예술제. 대천예술제는 194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9년인가. 그거 자기 정체성을 힘이 하기는 작지만은 그런 식의 지역 축제, 자기 일관된 정체성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것들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문화유산 복합치라는 식의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학계에서 무형유산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합유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의 역사성을 내서 전환을 하게 하는 사례들이 오버타임으로 쭉 등재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한 4가지 정도만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에서 시작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1965년에 시작한 겁니다. 우리식의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65년에 시작한 것들인데 이 축제가 다양한 시대 지역의 민속 전통 전시가를 끌어들이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형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전설의 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그 옛날 얘기 진흥하고 재활성화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1대1 대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에 한 10여 년간 계속 진행이 된 이야기 할머니 시리즈,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다섯막 카라반이라고, 그러니까, 그 음악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는 단체, 90년도에 그런 것들에 주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30년 전에 이쪽 전통에서 거기 가서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따갖고 와서 마을마다 쭉 나눠주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의 자연보호나 그런 것들랑 위배가 돼서 이것들을 전통을 어떻게 논의를 해서 바꾸게 됐는지 직접 따오지 않고 가서 기억만 하고 또 다른 상징물로 대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 일본 유산 제도입니다. 이거는 쭉 설명 넘어서고요. 2015년에 나왔는데 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예능만 따로가 아니라 예능, 음식문화, 유적, 성과, 성불가 이걸 같이 아울러서 일본 문화유산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지역 활성화, 무형상 보존에 힘을 쓰게 되는 제도가 2015년부터 일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의 미래무형유산 제도와 관련해서 참고해볼 만하다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김포, 전주, 담양, 파주, 부산 이제 2015년부터 미래유산이라고 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례로 든 것들은 또 광화문 근처에 있는 서천 시장에 있는 기름떡볶이 기술 이것들이 인정이 된 것들입니다. 근데 막고종점이라는 노래, 대중가요, 만화, 희곡, 서울말, 음식, 향수 막걸리, 선홍탕 이런 것들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미래무형문화유산 제도에 영향을 끼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근대적 역사문화공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덕 영해장터 근처인데, 그러니까 예전의 지정은 이렇게 점 딱 찍어서 여기에 있는 건축물 또는 여기에 있는 어떤 종목이었는데 면으로 이 일대를 다 지정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18년부터 시작이 됐죠. 영도, 목포, 군산, 익산, 영도, 통영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무형산업 포함되지 않고 건축물 중심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굉장히 광범하게 살펴봤던 근현대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사유하는 이런 인식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줘서 미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정책이 제안이 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핵심인데요. 미래문화유산 사업 지향 같은 경우에는 지향점하고 주목할 만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유산의 역사 하한선, 아까 19세기까지라는 이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퀴즈 배경에 보면은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 재창조된 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육사합니다. 라는 차원입니다. 앞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역사의 하한선을 문제 삼고 그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수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무형문화유산에는 관심과 그 시간축을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 목적에 보면은 지역의 대표 문화 자원으로 육상 또는 무형문화를 지정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문화유산 그러면은 오로지 무형문화재 지정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길 말고 또 다른 길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역의 대표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역시 있다. 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점입니다. 이 제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데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경남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존 및 활용의 전문주체를 양상하는 게 이 제도의 또 다른 노림수입니다. 그동안은 국가만 주로 정책이 났었죠. 그런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전문주체가 함께 지역문화 유산을 육성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가 이외의 지자체를 주체화하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에서 관련 전문 인력들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노림수가 다분한 게 이 추진 목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평가 지표를 보면 사업에 보면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가 보존까지 계속적 고일성 이런 식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의 틀 안에 있어갖고 그냥 기존 종목하고 유사하게 그냥 그대로 반복돼서 미래무형유산 사업 역시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고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 지정이나 설정에는 난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또 하나는 연결된 겁니다. 종목 보호 필요성의 시급성, 전승 단절 위기 이런 것들은 인멸에 사라질 것에 인멸 위기의 것을 구제한다라는 구제 민속화 과거의 발상이라는 거죠. 1960년대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조가 도시적 기조가 결국을 보존해서 지금 이제 활성화로 나가고 있는 거하고는 그 미래무형유산 제도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에 생성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게 세 번째 한계입니다. 새롭게 복원, 재창조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근현대에 생성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 한계고요. 네 번째는 지자체 상황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그 지자체 추진이 관심이 적극적인가라는 심사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 의지를 뭘로 평가하느냐? 그것들은 결국 제안서의 수준하고 그다음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주 거친 표현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자체에는 관련 전문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몇 와 계시기도 하지만 어쩌다 그 부서에 대해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학예사들 역시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전문가는 기본에 미국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이 제도들을 마련하고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다 그냥 다 맡겨버리는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지자체의 전문 인력이나 상황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것들을 보완할 또 다른 이
유산 미래무형 유산 공모 제도에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현재 제도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각 지자체에서 이른바 예선저희가 갈 수 있는 도에서 대표를 뽑고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볼 결과 크게 세 가지 오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승자들의 전승기여금 지급 사업 아닙니다. 이거 다른 경로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옳고, 이 사업은 유의사항에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급을 위한 사업, 축제 교육지원 사업, 기사 기존주소 등록 사업 등은 제외한다 라고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계속 제출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승활동 지원 사업이 아니고 같이 발굴하고 환경 조성하고 전승 체계화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거.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또 하나의 결국, 오로지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 무형문화재로의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지역의 대표문화자원이라는 또 다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거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승 주체, 전승 자중심의 사업인데 이거 역시 적어도 이 사업은 현 단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닙니다. 1단계에서 여기 유의사항에 보면은 신규 사업과 1단계 1년차 사업에서 전승단체 직접 시행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역시 전승단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지만은 관련 예산은 50%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정적 전승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서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전승자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상시 공연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다른 보건 작업을 위해서 드는 비용들을 요구하는 건 그 다음 단계 다른 방식의 공모제도고 적어도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오해를 의외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후에 전망입니다. 제가 5분만 됐습니다. 전망인데요. 저는 근래, 여기서 송민선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험한 소리, 문화재청에다가 험한 소리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보기 드문 정책이라고, 아니면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혁신성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네 가지인데요. 함께 가는 정책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끝이야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 전문가, 전청들이 함께 논의해서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끊임없이 보완하려고 하는 열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중심의 관리 정책에서 지자체, 그 다음에 전문가들, 전문기관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는 점. 그 다음에 지자체의 관련 인력 왕성, 지역에서의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혁신성에 주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얘기했던 역사성에 대해서 그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혁신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유산, 유형과 무형, 근대와 근대가 어우러지는 유산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점에서 그러니까 특정 종목 중심의 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면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오로지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원과 관리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지역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혁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여기에 참여 공모에 응하고 아니면 공모에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관련 기관, 관련 공무원, 그다음 전승자들이 안일한 모습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한번 예산 한번 확보해 볼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재정 한번 여기서 보고 부족하다 보니까 또는 그래서 기존에 한번 한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먹어볼까 라는 것들은 이 사업의 수명을 한치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바라보는 나타난 무형유산 정책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함께 대주체들이 좀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극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형유산의 거시적 정책 기조가 도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지침 배경, 유의사항, 목적 쭉 보면은 약간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단전 위기, 인면 위기, 구제해야 되고 발굴해야 된다라는 식의 과거 60년대식 발상. 그래서 이걸 현재 무형유산 정책의 기조하고 맞물리게끔 변형성성 활성화 활용이라는 정책 기조에 그 연구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현재 문화재 참여가 통일하는 과정님께서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설표 사업목적들 시장이나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이 사업들이 지속이 되고 보완이 되고 아마 예산처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이 따서 할 수 있게 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심화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본 유산대도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랑 맞붙는 문제, 일본이 군함대에 관심을 기울여보고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부터 하고 그런 노력들,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서 일본 유산 제도를 통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해 보려고 했다가 많이 했죠. 코로나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밀하게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후에 또 하나는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 또 하나는 학계에서의 논란 가능성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대놓고 이제는 전문가들이나 지자체나 전문기관들이 유산 전승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면서 개입의 공식화 또는 전승자들의 역할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 사업 자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반론 아니면은 보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지역 활성화랑 연결되면서 결국 돈, 자본하고 연관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 아니면 유산, 문화마저도 결국 돈하고 이윤하고 연결시키는 신자유주의라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혹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체계화들 아까 이건 계속 강조된 것입니다. 큰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듯이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또 하나는 무형유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후에 이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고도화시킬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뒤에 상고문항은 관련 논의들이 거의 없고 그냥 참고하는 것들이니까 이거 좀 더 살펴보실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